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엔비디아 GTC 2024로 이번 주에 정리해드린 자료 중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콘텐츠는 엔비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올해 이벤트 중 하나였던 GTC 2024 1, 2편입니다. 1편은 당일 해석 후에 네이버에 정리해드렸고 2편은 못다한 얘기와 직후의 반응들을 따로 모아서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는 GTC 2024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024이죠. 이것을 매년 여는 이유는 GPU를 새롭게 어떤 영역으로도 쓸 수 있는지를 시연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총 900개가 넘는 세션, 300개가 넘는 전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금융, 항공우주, 농업, 자동차, 운송, 헬스케어, 생명과학, 제조, 유통, 통신 등 전반에 걸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어떻게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죠. GTC 2024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호퍼 아키텍처에서 블랙웰 아키텍처로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자면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GH200의 단점을 개선한 부분과 액치냉각을 채택한 부분. 두 번째는 올해부터 대폭 강조될 추론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추론 성능의 강조가 있었고, 세 번째는 5세대 NVLink로 보여준 해자였습니다. 이외에는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이 탑재된 점이나 새로운 부동소수점 4짜리 AI 추론을 지원한 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GH200의 단점 개선과 액체냉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전 호퍼에서 내놨던 GH200은 엔비디아의 ARM 기반 자체 CPU인 그레이스와 GPU인 호퍼를 결합한 제품이죠. 이전의 사용처들을 체크해보면 GH200은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GB200은 이전의 실패에서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나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처럼 AI 붐이 오기 이전부터 인텔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의 GPU 시장을 치고 나가자 이에 맞서서 원칩 솔루션을 무척이나 강조해 왔었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는 수많은 인텔 CPU와 연계해서 쓸 때 좋은 GPU를 개발해서 CPU의 인스톨드 베이스, 한마디로 이미 깔려있는 장치들을 해자 삼아서 GPU 시장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혹은 GPU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였죠. 이 기준도 노트북, 데스크톱, 데이터 센터 순으로 적용시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와 반대로 나가고 있었죠. 깔려있는 압도적인 쿠다를 기반으로 락인된 GPU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CPU를 장악해갈 생각이었습니다. 보통은 DGX나 HGX 서버를 보시면 AI GPU, 한마디로 H100 8개를 넣고 AMD 혹은 인텔의 서버용 CPU를 2개 넣어서 서버를 하나 만드는데요. 여기서 AMD와 인텔의 CPU 대신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로 장악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최적화시킬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레이스의 성공은 곧 엔비디아의 해자가 강화되는 쪽을 의미했죠. 문제는 이전의 그레이스 시리즈가 잘 성공하진 못했었지만 특히 AI 붐의 중심이었던 23년 하반기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GH200이 생각보다 실패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존 정도만 구매 약정을 당시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체결했었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성능이 낮은 그레이스 CPU 기반으로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종속 회피 성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TCO 관점에서 GH200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꽤 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시면 TCO를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 즉 AI 서버를 사서 굴리는 입장에서 내야 하는 전기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실질 소비자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를 당연히 제1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총 컴퓨팅이 가능한 컴퓨팅량과 이런 플럽스를 총 운영비용 혹은 총 소요비용으로 나누면 TCO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 관점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굴린다고 가정하면 초기 구매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컴퓨팅 성능 대비 전기료입니다. 우선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레이스 호퍼라는 건 그레이스 CPU를 썼다는 것이고 호퍼 GPU를 넣었다는 것이죠. 칩을 보시게 되면 1대1입니다. 그래서 CPU와 GPU를 하나씩 슈퍼칩으로 결합한 것이죠.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은 GPU에 특화된 칩을 넘어서 CPU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한마디로 HPC 작업들도 잘할 수 있게끔 어필하는 칩인데요. 이것을 상품화시킨 서버로는 총 256개의 슈퍼칩을 NVLink와 NVSwitch, DPU, 인피니밴드 등으로 엮어서 상품화시킨 게 DGX GH200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대1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GPU 256개와 CPU 256개가 하나의 서버에 들어갔죠. 이와 다른 저희가 이미 많이 본 제품은 DGX H100일 겁니다. H100을 8개 엮고 여기에 CPU는 인텔의 제온 플래티넘 8480이 들어갔죠. 이것이 2개 들어갔는데요. 소비 전력으로 보시게 되면 H100은 700W이고 인텔 CPU는 350W입니다. 따라서 DGX H100의 총 소비 전력, 물론 여기에 각자 서버 안에 네트워킹 제품들이 소비하는 전력은 둘 다 동일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그걸 제외한 크리티컬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GH200은 8개를 넣으면 8000W이고 H100 서버는 6300W였습니다. 따라서 1700W 정도의 차이가 났고 총 27%의 차이가 발생했었죠. 이제 블랙웰로 오면서 GB200은 한 칩당 GPU를 2개당 하나로 바꿨습니다. 이를 NVLink로 엮었죠. GB200을 36개 묶었기 때문에 총 B200이 72개 탑재된 서버로 제품화시킨 것입니다. 이전 서버의 비율이 4대1이었음을 감안하면 1대1에서 2대1로 넘어온 것이죠. 4대1에 비하는 수준까지 맞추지 못하더라도 GB200 자체가 HPC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을 감안하면 CPU에 쓰이는 300W 정도를 최대한 공통적으로 양쪽에 소비하도록 칩 설계를 다시 한 것입니다. GB200에서 느낄 수 있는 총 2가지 요소의 개선은 첫 번째로는 TCO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엔 인텔 플래티넘 8570을 넣게 됐는데 이것을 넣은 DGX B200 서버에서는 총 8700W 정도가 소비되고 GB200으로 가면 1800W 정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B200은 공랭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고 그래서 열 설계 전력이 1000W 정도이고 액체 냉각으로 가게 됐을 때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1200W 정도로 설계됐다는 게 컨센인데요. 물론 이렇게 보자면 소비 전력이 다시 GPU만 순수하게 사는 DGX B200에 대비해서 GB200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CO는 MV72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온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칩 설계 전력이 이제는 700을 넘어서 다시 한번 거의 40에서 50% 증가한 1000W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기 냉각식 구조를 액체 냉각식으로 바꾸고 싶은 니즈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비용 중에 약 40%에서 50%가 냉각 비용이기 때문이죠. 이를 합리화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칩당 스펙에서는 24% 정도의 갭으로 낮췄지만 냉각에서 쓰이는 소비 전력을 액체 냉각에서 상당 부분 효율화시켜줌으로써 소비 전력 차이를 맞춰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액체 냉각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받쳐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전력 및 냉각 솔루션에서 1위인 버티브와 적극 협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GB200 자체가 하나의 칩이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GB200 NVLink 72를 액체 냉각 모듈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을 8개 사서 이어붙이게 되면 하나의 컴퓨팅 렉이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설치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냉각에서의 전력 효율성을 높여줘서 실제는 이 수치보다 TCO를 전체 관점에서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젠슨왕 CEO가 GB200 NVL72가 하나의 GPU라고 말한 이유이죠. 8개 붙이면 컴퓨터 렉이 돼서 완전한 모듈식으로 액체 냉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GB200 NVL72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요소는 이전부터 소개해드린 버티브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두 번째로 NVLink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GPU와 GPU 간의 통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술이자 제품입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와 LMM 시대에 맞게 GPU 클러스터를 키우는 쪽으로 상당 부분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GB200 NVL72를 하나의 GPU라고 강조하도록 만든 것처럼 데이터 센터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단일 GPU 칩 하나로는 성능을 매기는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GPU, CPU, 네트워킹 프로세서와 2가지 유형의 스위치, 네트워킹 패브릭이나 아니면 트랜시버, 광학장치, 수많은 쿠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의 GPU를 하나처럼 작동시킬 수 있느냐가 엔비디아의 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들 중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GPU를 하나의 GPU처럼 작동하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NVLink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공신경망 하나가 한 GPU 안에
안에 있느냐 혹은 아니냐를 NVLink-를 통한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만약에 AI 모델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고 단일 GPU에서만 훈련과 추론을 끝낼 수 있었다면 GPU 간에 통신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NVLink-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거대 모델에 적합하도록 이번엔 더 데이터 처리량을 높여줬습니다. 추론과 훈련 데이터 처리량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매개 변수 1.8조개를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HBM의 대역폭을 키우고 NVLink의 대역폭도 2배 이상 크게 키웠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속도를 키웠다 혹은 대역폭을 키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메모리의 특성, 밴드위스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데 메모리에는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대역폭, 밴드위스와 그리고 반응 속도, 레이턴시, 용량, 캐파가 있죠. HBM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중에 특히 LMM의 시대에서 중요한 건 메모리의 대역폭입니다. 고성능 GPU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연상량도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가 공장에 들어가야 이 공장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칩으로 따지자면 공장 성능이 GPU고 이것이 얼마나 좋고 그리고 창고 크기가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죠. 크기도 한 번에 많은 짐들을 들여놓고 나갈 수 있게끔 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8차선으로 내놔야 이 공장에 들어가는 물품을 다 처리할 수 있는데 4차선밖에 깔려있지 않는다면 도로에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AI의 핵심 트렌드인 현재 왜 거대 모델 트렌드가 생겼으며 어떤 장점이 있었기에 거대 모델의 시대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오픈AI의 2020년 논문을 통해서 네이버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첫 방문하시면 2개까지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웰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내 새로운 소프트웨어 통합형 서비스인 NIM,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블랙웰은 칩이 아니라 플랫폼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잠재적으로 엔비디아 GPU 서버를 구매하는 고객이 서버를 구매한 하드웨어와는 별개로 GPU당 연간 $4,500 정도의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NIM을 통해서 기업들은 오픈AI나 메타, 미스트랄이나 엔비디아 자체의 다양한 독점 모델과 오픈소스 LMM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GPU에 최적화된 추론 엔진을 이용해서 최대한 기업들의 생성형 AI 개발과 추론의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엔비디아 소프트웨어가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가속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토대로 지금까지는 성공해왔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대규모의 인프라 엔지니어링 팀을 보유하고 있고 이 팀들이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링 팀이 가서 도와주게 되죠. 따라서 가속 컴퓨팅과 관련된 복잡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유지하고 패치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속 컴퓨팅은 범용 한마디로 CPU와 달리 C 언어 같은 프로그램 베이스가 아닙니다. SQL이나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텍스트, PDF, 고전적인 머신러닝이나 컴퓨터 비전이나 음성, LMM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메인별로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필요하게 되죠. 엔비디아가 가진 수백 개의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가속 기능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TCU 관점에서 총 컴퓨팅 양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엔터프라이즈의 자체의 온프레미스,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가진 회사들은 전 세계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에서 동시에 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솔루션 스택을 유지하고 최적화시킬 대규모의 엔지니어링 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스택의 관리와 최적화, 패치, 튜닝, 최적화를 해주는 작업이죠. 이제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들의 AI를 위한 OS입니다. 향후 추론을 넘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서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지금은 당연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를 쓰고 있지만 윈도우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는 1985년입니다. 이전에는 도스를 사용했고 심지어 윈도우 3.0이 나올 때까지도 초기 버전은 도스 운영체계 하에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구조였죠. 그리고 1995년 윈도우 95부터는 진정한 운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GUI는 사용자들이 훨씬 더 쓰기 쉽고 허들을 낮추는 구조였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PC와 인터넷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죠. 지금은 당연하게 쓰는 윈도우가 그랬듯이 AI 시대의 새로운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의 비전입니다. 네이버 콘텐츠 프리미엄 팀에서 미국 주식 대표 채널을 골라 3월 말까지 한정적으로 반값 구독 할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프콘 팀에서 추천 채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이벤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린 독자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엔비디아 올해 랠리가 나왔던 배경과 그리고 EPS 기여도와 멀티플 기여도를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봤고, 이번에 실적 발표 최근 2주치를 정리했으며 오라클과 캐네디언 솔라, 뉴스케일 파워나 자빌, 어도비까지 총 5개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정리했습니다. 그 외에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의 주간 코멘트를 남겨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에는 이제 새로운 GPU 아키텍처 플랫폼 블랙웰을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실적 발표만큼이나 가장 중요했던 GTC 2024에 대한 분석 자료 1편입니다. 블랙웰 GPU의 성능을 이전 수준과 대비해보고 GB200 NVL72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추론 성능을 가장 먼저 강조한 엔비디아에 대한 이유 분석, 거대 모델의 시대에 빛나는 엔비디아의 NVLin크가 가진 해자를 소개해드리고 오픈AI의 2020년 논문을 보면서 거대 모델의 시대를 이해해봤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엔비디아 GTC 바로 다음 날에 추가로 나온 자료 혹은 1편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린 2편입니다. 블랙웰에서 기본이 되는 B200의 가격과 생산 단가를 계산해서 칩당 마진율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한 GB200 NVL72에 적용된 액체 냉각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서 왜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왜 TCO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AMD의 마진율을 정리해보고 젠슨왕 CEO는 전력 부족이나 냉각 관련 이슈를 걱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버티브와의 협력을 무지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아마존, 구글, 딥마인드, 오라클, 테슬라 CEO 등이 블랙웰을 사용해본 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는 메타, 최악을 지나서 최고로 접어든 이런 메타가 다시 젊어진 비결을 푸는 열쇠로 GPU 가속 컴퓨팅을 집중 조명한 자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사단 내에서 수익성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린 영원한 2인자 셰릴 샌드버그도 유명하지만 그만큼이나 최근 유명한 인물은 톰 앨리슨입니다. 내후 외환이라고 꼽을 수 있는 2021년과 22년의 메타의 최악의 시기를 근본부터 뜯어고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는데요. 최근 아마존의 피벗을 이해하는 열쇠가 지역 물류 네트워크 변경이라고 지속해서 말씀드렸고, 올해의 빅테크 중에 기대하는 기업이라고 아마존을 얘기해드렸었는데, 메타에 숨어있는 피벗을 이해하는 열쇠는 디스커버리 엔진이라고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인프라 중에 하나라는 점, 가속 컴퓨팅에 대한 힌트와 메타가 왜 그렇게 GPU를 많이 구매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모리 기업 중에 가장 실적 발표가 빠른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 7분기간의 다운사이클을 끝내고 메모리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의 첫 시작을 알린 마이크론을 분석했습니다. 디램과 낸드 시장에 대해서 보다 보니 작년 3분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전략적 구매에 대한 바이어 코멘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델 테크놀로지, 퓨어 스토리지, 네뎁 등 스토리지와 낸드 체인들이 AI 수혜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HBM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생각해봤으며 낸드 공급망 내의 일부의 감산폭을 줄이려는 두 플레이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